새벽 2시 한 남자가 홀로 바닷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지갑도 휴대폰도 그대로였습니다. 자의로 떠난 것이라면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을까요? 경찰은 실족 사고라고 했지만 단 한 명의 형사만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흔적이 너무 깔끔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지운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강원도 해안가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실종,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고성. 동해 바다와 맞닿은 조용한 해안 리조트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파도가 부서지고 낮에는 윤슬이 빛나는 아름다운 곳이지요. 이곳을 찾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60을 훌쩍 넘긴 서동윤 씨와 아내 이정미 씨였습니다. 서동윤 씨는 수십 년간 가구 사업을 일궈온 은퇴 사업가였고 이정미 씨는 남편 곁에서 조용히 내조해 온 아내였습니다. 리조트 직원들 눈에 두 사람은 더없이 다정한 노부부였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을 즐기고 이른 시간에 방으로 들어가는 평범한 여행객이었지요.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것은 모두가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 17분. 리조트 해안 산책로 입구에 설치된 CCTV에 한 남자가 포착되었습니다. 서동윤 씨였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카메라 화각 안으로 걸어 들어온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산책로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어떤 카메라에도 어떤 목격자의 기억에도 서동윤 씨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이정미 씨는 리조트 프런트에 연락했습니다. 직원들은 인근을 수색했고 답을 찾지 못한 채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절벽 일대를 살폈습니다. 워낙 험한 지형인데다 야간에 산책로를 걷다 실족하는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했던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빠르게 실족 사고 쪽으로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배정받은 형사 강태주는 달랐습니다. 강태주는 15년 경력의 강력계 형사였습니다. 화려한 이력보다는 집요한 뚝심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지요.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우선 남겨진 객실 상태가 걸렸습니다. 서동윤 씨의 방에는 휴대폰이 충전기에 꽂힌 채로 있었고 지갑과 열쇠도 고스란히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에 바람을 쐬러 나간 사람이라 해도 단 한 가지도 챙기지 않은 것은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두 번째로 걸린 것은 서동윤 씨의 습관이었습니다. 리조트 직원들과 이정미 씨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서동윤 씨는 야간 산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면 일찍 방으로 들어가고 밤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그가 새벽 2시에 혼자 바닷가로 나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현장 자체였습니다. 사고라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손톱이 긁힌 자국이든 신발 밑창이 미끄러진 흔적이든 절벽 난간에 남겨진 옷감 한 올이든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너무 깔끔했습니다. 수십 년 현장 경험을 가진 강태준의 촉이 속삭였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다. 누군가 지웠다. 강태준은 주변 인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은 아내 이정미 씨였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이 오지 않는다며 바람을 쐬러 나간다고 했고 자신은 피곤해서 먼저 잠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이 객실 카드키 출입 기록을 확인하자 묘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서동윤 씨가 밖으로 나간 뒤인 새벽 2시 30분을 전후해 같은 카드키로 문이 열리고 닫힌 기록이 존재했습니다. 이정미 씨가 방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면 설명되지 않는 기록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수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두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리조트 직원 박민수였습니다. 20대 후반의 젊은 남성으로 사건 당일 새벽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그는 CCTV 영상에서 서동윤 씨가 사라지기 직전 그 객실 근처 복도를 2차례 오간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강태준이 박민수의 개인 기록을 들여다보자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박민수는 상당한 사채 빚을 지고 있었고 최근 몇 달 사이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생명보험 보험금, 수령 조건과 실종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빚에 쪼들린 사람이 보험금을 검색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형사라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있었습니다.
서동윤 씨의 조카 서재혁이었습니다. 서재혁은 30대 중반으로 사업 실패 이후 삼촌에게 수차례 거액을 요청했다가 모두 거절당한 상태였습니다. 주변 인물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최근 사이가 몹시 나빴습니다. 결정적으로 강태준이 통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재혁의 휴대폰 신호가 사건 당일 밤 고성 인근 기지국에서 잡혔습니다. 리조트에서 차로 10분 거리였습니다. 서재혁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세 사람이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서동윤 씨와 돈으로 얽혀있는 세 명의 인물. 그리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한 남자. 수사가 진전되던 중 절벽 근처 수풀에서 추가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안경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산산조각 난 안경 조각이었습니다. 감식 결과 서동윤 씨가 착용하던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실족했다면 안경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을 리 없었습니다. 충격이 가해졌다는 의미였습니다. 단순 실족 사고 가능성은 그 순간 강태준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강태준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사건입니다. 서동윤 씨는 바다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섬세하게 설계된 실종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이 다 있었습니다. 탐욕이 만든 공모는 바다처럼 깊었고 강태준은 이제 그 바닥을 향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가라앉혀도 시신은 없었습니다. 혈흔도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도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세 가지였습니다. 새벽 2시 17분의 CCTV 영상, 산산조각 난 안경 조각, 그리고 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고성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그는 수사보드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보드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붙어 있었고 각각의 사진 아래로 붉은 실이 뻗어나와 서류와 메모지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동윤, 이정미, 박민수, 서재혁. 4개의 이름이 하나의 사건을 중심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의심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의심만으로는 사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강태준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수사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유였습니다. 팀장이 먼저 압박을 넣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팀장 오병철은 강태준을 불러 앉혔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시신이 없고 직접적인 범행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살인사건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론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리조트 측도 조기 수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실족 사고 또는 자발적 실종으로 잠정 처리하고 수사 규모를 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흘만 더 주십시오. 오병철은 한참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흘이 이 사건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강태준이 가장 먼저 다시 들여다본 것은 아내 이정미였습니다. 이정미는 겉으로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술은 일관됐고 태도는 차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되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그 절제된 슬픔이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남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사흘째인데 그녀는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이정미의 객실 카드키 출입 기록을 다시 꺼냈습니다. 새벽 2시 17분 서동윤이 산책로로 향한 직후부터 2시 42분 사이에 같은 카드키로 문이 3차례 개폐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이 기록을 이정미에게 직접 내밀었습니다. 이정미는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닫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라고도 했습니다. 설명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납득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은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이정미의 최근 통화 내역과 금융 거래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영장을 받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자료가 돌아왔을 때 강태준은 숨을 멈췄습니다. 이정미는 실종 사흘 전 평소 거래하지 않던 계좌로 목돈을 이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소신 계좌의 명의가 문제였습니다. 강태준은 그 명의를 확인하는 순간 수사보드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붉은 실 하나를 새로 연결했습니다. 이정미와 박민수 사이에. 박민수, 리조트 프런트 직원. 그를 다시 불러 앉힐 시간이었습니다.
박민수는 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서면서부터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앉으라는 말에도 한 박자 늦게 반응했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폭에 얹은 채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강태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물 한 잔을 건네고 날씨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상대를 안심시키는 것, 그것이 강태준 방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물었습니다. 박민수 씨, 이정미 씨를 아십니까? 박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계좌 이체 내역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민수는 입술을 달싹였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강태준은 기다렸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결국 박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메모를 했습니다. 이름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서동윤 씨 객실 근처를 두 차례 지나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물었습니다. 박민수는 순찰이었다고 했습니다. 새벽 근무 때는 복도를 돌아보는 것이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리조트 내부 규정집을 펼쳤습니다. 해당 구역은 새벽 순찰 동선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날 조사를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아직 카드가 남아 있었고 그 카드를 꺼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물, 서재혁을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까다로웠습니다. 서재혁은 강태준의 연락을 처음에는 아예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연락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임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신호였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 삼촌의 실종 사건 수사에서 변호사를 내세울 이유는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정면 돌파 대신 우회했습니다. 서재혁의 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가 자주 가는 술집 사장, 함께 사업을 했던 전 파트너, 그리고 돈 문제로 얽혔던 지인 한 명. 조각조각 모은 이야기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갔습니다. 서재혁은 삼촌에게 억 단위의 투자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3차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절당한 것은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크게 다퉜다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재혁이 삼촌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당신은 가족도 아니냐고 소리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서재혁의 휴대폰은 사건 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고성 인근 기지국에 잡혀 있었습니다. 리조트까지는 차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강태준은 서재혁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서재혁은 그날 밤 고성 근처에 간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제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다시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전 감식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절벽 아래 수풀에서 수거한 안경 조각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였습니다. 안경테에서 미세한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혈액형은 서동윤 씨와 일치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안경 조각이 발견된 위치에서 약 10m 떨어진 지점, 절벽 난간 안쪽 바닥에서 눌린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두 사람 이상이 같은 지점에 서 있었을 때 생기는 형태의 자국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서동윤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은 감식 보고서를 들고 팀장 오병철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팀장도 달랐습니다. 보고서를 천천히 읽어내린 오병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사 규모를 줄이자는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리조트 인근 항구로 향했습니다. 항구 관리소의 요청에 사건 당일 새벽 선박 출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4시 사이 소형 어선 한 척이 출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대여 기록을 추적하자 이름이 나왔습니다. 강태준은 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예상했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눈으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무기였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강태준은 항구를 빠져나오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민수를 당장 소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사실 분위기가 처음과 달랐습니다.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항구 대여 기록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정미와의 계좌 이체 내역, 새벽 복도 CCTV 영상 캡처,
보험금 관련 검색 기록 출력본을 차례로 꺼내 나란히 늘어놓았습니다. 박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강태준은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박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손이 떨렸고 시선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과 강태준 사이를 오갔습니다. 강태준은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이 무너지는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결국 말을 합니다. 특히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이용당했다고 느낄 때는. 강태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서재혁 씨가 먼저 진술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박민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조사실 안은 박민수의 목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전부가 밝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댐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박민수는 자신이 서동윤 씨를 산책로로 유인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유인만 했을 뿐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배를 빌린 것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누가 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킨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묻자 박민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태준은 조사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댐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물은 한 방울씩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다시 벽 앞에 섰습니다. 팀장 오병철이 강태준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압박은 선명했습니다. 박민수의 자백만으로는 구속영장을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유인 행위를 인정했다 해도 살인의 공모 또는 가담을 직접 입증하는 진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사실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증거를 더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복도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너머 먼 바다가 보였습니다. 서동윤 씨는 저 바다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시신도 흔적도 없이. 강태준은 주먹을 한번 쥐었다 폈습니다. 그리고 오병철에게 말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 막힐 때마다 강태준이 반복해 온 습관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보다 현장이 더 많은 것을 말한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강태준은 리조트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감식팀 박진혜 경위가 동행했습니다. 박진혜는 말이 적고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그녀가 지나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태준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동료였습니다. 두 사람은 산책로부터 다시 걸었습니다. CCTV에 서동윤 씨가 포착된 지점에서 출발해 절벽 끝까지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박진혜는 걸으면서 바닥을 봤고 강태준은 주변 지형을 봤습니다.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날 밤을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절벽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박진혜가 먼저 멈췄습니다. 난간 바깥쪽을 가리켰습니다. 강태준이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절벽 외벽을 따라 내려가는 좁은 경사로가 있었습니다. 원래 등산로로 쓰였던 흔적이 있었지만 오래전에 폐쇄된 구간이었습니다. 경사로 입구에는 안전 펜스가 쳐져 있었는데 펜스 하단 한 곳이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통과한 흔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박진혜를 봤습니다. 박진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사로로 내려갔다면 바다에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대기시켜 두었다면 시신을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흔적을 최소화하면서 박진혜가 경사로 일대를 정밀 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그 작업을 지켜보면서 리조트 후면 구조를 다시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CCTV 사각지대를 떠올렸습니다. 전날 확인했던 자료에서 리조트 뒤편 외곽 구간은 카메라 커버리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즉 흥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리조트 관리팀을 찾아갔습니다. CCTV 설치 현황과 관리 기록, 그리고 사건 전 2달간 해당 구역을 점검하거나 출입한 외부인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관리팀 직원은 처음에 내부 규정상 쉽게 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영장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협조하시면 수사가 빨리 끝납니다. 그게 리조트에도 좋은 일입니다. 관리팀 직원은 잠시 생각하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5분 뒤 서류 뭉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기록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3페이지를 넘겼을 때 손이 멈췄습니다. 사건 발생 3주 전 외부 보안 컨설팅 업체 직원이 리조트 전 구역 보안 점검을 진행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점검 범위에는 CCTV 설치 현황과 사각지대 분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업체의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이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업체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업체는 실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담당자 이름으로 등록된 직원은 없었습니다. 유령 직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 신분을 위장해 리조트 보안 구조를 사전에 파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준의 수첩에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준은 박민수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박민수 씨, 리조트 보안 점검 나온 사람 기억합니까? 3주 전쯤에 박민수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기억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강태준은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뭔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카메라 위치라든가 새벽 순찰 동선이라든가. 박민수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질문인 줄 알았습니다. 업체 직원이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합니까? 강태준은 테이블 위에 사진 여러 장을 펼쳤습니다. 박민수는 한 장씩 살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한 장 위에서 멈췄습니다. 서재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수첩에 짧게 메모하고 사진들을 다시 걷었습니다. 조사를 마무리하는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민수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어깨를 내렸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강태준의 입가에 짧은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태준은 서동윤 씨 차량을 보관 중인 경찰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량은 사건 초기에 이미 한 차례 간이 수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는 별다른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은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놓쳤을 수도 있는 것이 있을 때 현장에 집착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트렁크 바닥 매트를 걷어냈습니다. 엷은 타이어 수납 공간이 나왔습니다. 타이어는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옆 공구 수납칸 안쪽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천 가방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장갑을 끼고 가방을 꺼냈습니다. 지퍼를 열자 현금 다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 사이에 접힌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으로 눌러 쓴 글씨였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건 돈이지. 그렇다면 내가 먼저 움직인다. 강태준은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서동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먼저 행동하려 했습니다.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선수를 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어딘가에서 막혔습니다. 아니면 너무 늦었습니다. 강태준은 가방과 메모를 증거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닫으며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동윤 씨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무력한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고 무언가를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가 완전히 실패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어딘가에 아직 남겨진 것이 있는지 강태준은 그 가능성을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사로 일대에서 체증한 샘플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팥줄 섬유 조각이 수거되었고 성분 분석 결과 어선에서 쓰는 염장 처리된 로프 소재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에서 기름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항구에서 사용하는 선박용 엔진 오일과 동일한 성분이었습니다. 같은 항구 같은 배. 박민수가 빌린 그 배였습니다. 강태준은 전화를 끊고 수사보드 앞에 섰습니다. 붉은 실을 하나 더 연결했습니다. 서재혁과 박민수 사이에.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서 이정미 쪽으로.
세 사람의 동선이 겹쳤습니다. 돈이 움직였습니다. 배가 떴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사라졌습니다. 강태준은 아직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향이 보였습니다. 끊어져 있던 선들이 하나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펼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목록은 길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그 목록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형사의 직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냥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진실을 쫓아온 사람만이 아는 냄새. 그 냄새가 지금 이 사무실 안에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덮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강태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덮인 것은 반드시 언젠가 밀려 올라옵니다. 파도가 그렇듯이 진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이제 막이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사흘을 거의 자지 않았습니다. 수사보드는 처음보다 3배는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붉은 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메모지는 겹겹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의 눈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피곤함보다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야 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박민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재혁이 현장 인근에 있었다는 통신 기록도 있었습니다. 팥줄 섬유와 선박 기름 성분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검사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공모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조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손대지 않은 한 사람, 이정미였습니다. 이정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술은 일관됐고 태도는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압박을 넣어도 새로운 증거를 제시해도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당혹감도 모두 적절한 수위 안에서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그 절제가 강태준에게는 오히려 가장 큰 의심의 근거였습니다. 강태준은 이정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건 초기에 확보한 자료였습니다. 당시에는 통화 내역과 문자 기록 위주로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일부 스마트폰은 자동 녹음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정미의 휴대폰에도 그 기능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복구 과정에서 삭제된 파일 목록에 녹음 파일 하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복구된 파일의 녹음 시각은 실종 전날 밤 11시 47분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이었습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남자였습니다. 강태준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정미가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 사람 살아있으면 끝까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아. 내일 밤 안에 끝낸다.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강태준은 이어폰을 천천히 빼냈습니다. 조용히 의자에 기댔습니다. 15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건을 다뤘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남편의 죽음을 직접 지시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감정을 소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강태준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의 주인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녹음 파일은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발신 번호가 남아 있었습니다. 번호를 조회했습니다. 선불 유심을 사용한 미등록 번호였습니다.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은 우회했습니다. 해당 번호가 접속한 기지국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대 같은 기지국을 사용한 다른 번호들과 교차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번호가 반복적으로 겹쳤습니다. 서재혁의 번호였습니다. 강태준은 수사보드 앞에 섰습니다. 이정미와 서재혁 사이의 붉은 실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둘은 처음부터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실행을 맡은 사람이었고 서재혁은 설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미는 그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모였습니다. 처음부터 세 사람의 공모였습니다. 강태준은 팀장 오병철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병철도 달랐습니다. 녹음 파일과 기지국 교차 분석 결과를 검토한 그는 곧바로 검사실에 연락했습니다. 구속 영장 청구를 위한 자료를 취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은 영장이 나오기 전에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재혁의 컴퓨터였습니다. 서재혁은 이미 조사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러나 영장 청구 준비가 시작된 이상 디지털 기기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튿날 오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강태준은 직접 서재혁의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서재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영장을 확인한 그는 아무 말 없이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강태준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서재혁을 한번 봤습니다. 서재혁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순간이 온다는 것을. 컴퓨터는 거실 한쪽 책상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현장에서 이미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기다렸습니다. 3시간 뒤 포렌식 팀 담당자가 강태준을 불렀습니다. 삭제된 폴더가 복구되었습니다. 폴더 안에는 서동윤 씨의 금융 자산 내역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정보, 법인 계좌 현황, 그리고 생명보험증권 4번이었습니다. 보험 수익자는 이정미였습니다. 보험금 규모는 15억이었습니다. 서재혁은 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파일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계산한 메모 파일도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발생하기 2달 전부터 준비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설계였습니다. 강태준은 그날 저녁 3사람을 동시에 소환했습니다. 박민수는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변호사 없이 먼저 나타났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그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다 말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하겠습니다. 박민수의 진술은 길었습니다. 서재혁이 처음 접근한 것은 박민수가 사채 빚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빚을 갚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어떤 결말로 이어지는지 박민수는 처음에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태준은 듣기만 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강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서재혁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강태준이 복구된 폴더 내용과 이정미의 녹음 파일, 기지국, 교차 분석 결과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변호사가 먼저 서재혁의 팔을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이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서재혁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변호사, 잠깐 자리 좀 비워주십시오. 이정미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려줘도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음성 감정 결과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정미는 그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을 때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후회인지 체념인지 강태준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3사람은 그날 밤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서동윤 씨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는 먼 바다로 나갔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삼키지 못했습니다. 탐욕이 남긴 흔적은 너무 많았고 3사람이 함께 움직인 공모는 너무 많은 균열을 갖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모든 조서를 마친 뒤 경찰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멀리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그 소리를 오래 들었습니다. 서동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먼저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였습니다. 믿었던 아내가, 피를 나눈 조카가 이미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끝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강태준의 가슴 어딘가에 조용히 걸렸습니다. 형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미 사라진 사람의 목소리를 대신 내는 일을 합니다. 강태준은 이 사건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바다는 흔적을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탐욕이 남긴 균열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떠오릅니다. 아무리 깊은 곳에 가라앉혀도. 강원도 고성의 바다는 오늘도 변함없이 파도를 밀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고성 해안 실종 사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